이 또 다른 일간지에서 네. 전문가들 말로 빌어가지고 현재 환율 급등 네. 이거를 우려보다는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그 고환율 때 우리가 수출을 확대했던 때하고 지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나라 우리가 사줄 나라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네. 때문에 수출 확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보면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물건을 제일 많이 사줬던 중국과는 앞으로는 더더욱 요원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치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여러 연결고리를 반강제적으로 차단당해 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구조가 하나 이뤄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냥 한국에서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해서 그걸로 다시 돈 벌어서 한국 경제 돌아가는 그 구조. 근데 그것도 깨져가는 게 중국 말고 또 다른 가장 큰 우리의 고객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이제 미국은 우리 미국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미국에서 만든 물건만 사겠다는 기조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미 전기 자동차 미국 내에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반강제하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개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에게도 보조금 줄 테니 미국 내에 공장 증설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 성과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수출하면 그 동네의 내수 활성에는 기여하겠지만 이 동네에 우리나라에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리가 많이 끊기는 거죠. 옛날에는 평택에 반도체 공장 2공장, 3공장, 5공장 계속 더 들었는데 하면 거기에서 분식집 하는 아주머니, 뭐 대리운전하는 아저씨들 다 먹고 살 수 있는 활로가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미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면 입금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는 내겠지만 평택 근처에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요소입니다. 금방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거든요. 네. 미국에. 네. 완전히 이렇게 규모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우리 대기업들이 그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엄청난 투자를 갖다가 네.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격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미국 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는 좀 예외시켜달라 어쩌고 저쩌고 협상을 한다는데 이 미중 간의 갈등과 미국의 어떤 말하자면 보호주의 강화에서 예측을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네. 지금 또 반도체도 이야기해 주시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 공장을 중국 거를 해가지고 그거 해봤자 지금 미국에서 안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중국 맞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거. 예. 그래서 이거 알고 그런 거 아니냐 인텔이 이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실 때 저는 처음에 한미 정상회담할 때 막 그 바이든이 막 이런 연호 불러삼고 막 이럴 때부터 저거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 지금 이게 대해서 뒤통수 맞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게 실무적인 이 디테일에서 뭔가를 그 보답받아야 된다. 변화를 이 조치를 받아야 된다. 뭐 요거밖에 없더라고 지금. 저도 비슷한 기조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와 유사한 전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황망한 상황이긴 한데 예전에 미국의 패권에 대표적으로 도전했던 국가 중에 일본이 있었었죠. 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어마어마했잖아요. 일본이 막 미국 건물들을 다 사고 막.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G2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할 때 미국이 그때 어떻게 일본을 눌렀냐면 전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기술을 전 세계 표준 특허라든가 표준 기술로 인정하는 걸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80년대엔 전 세계 반도체들의 한 70%는 전부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반도체 강 기업들을 어떻게 이걸 눌렀냐면
가장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이게 협정 내용이 뭐냐면 일본 반도체에 관세 100%를 부과하는 거예요. 관세 100%라는 건요. 관세는 가격에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2배 된 거죠. 그런데 그 직전 한 2, 3년 전에는 프라자 합의로 또 환율을 한 3, 4배 이상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환율로 3, 4배 비싸졌는데 다시 관세 100% 부과했으니까 이건 8배 이상 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반도체가 세계에서 제일 좋고 제일 성능 좋고 안정적이고 다 아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때 어부지리를 했던 게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그동안 삼성에서 반도체 만들고 그 당시는 LG죠. LG에서도 만들고 하는 반도체. 이거 성능은 좀 갸우뚱하는데 싸다. 그리고 일본 건 너무 비싸졌고 그럼 차라리 한국 거 쓰다가 빨리 그냥 망가져서 빨리 교체하더라도 차라리 저걸 쓰는 게 낫겠다 해서 그때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견고해지는 반도체 신화가 미국 덕을 봤냐?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우리 엔지니어들의 현실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자 그런데 최근 우리 미중 간의 갈등 전에 우리가 제일 크게 걱정했던 그 아마 저기 일간지들 슬로건들 보세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턱 밑까지 쫓아와. 중국의 전기 자동차 뭐 우리보다 앞서 뭐 이런 단어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날개를 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도체 만드는 장비는 전부 미국하고 일본이 다 50%를 장악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기계도 안 주잖아요. 기계도 안 팔아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뭐 연구하고 생산하려면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중국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는 우리 안 산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제 우리가 지금 뚫고 나가야 될 건 많지만 이거의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는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 하나는 일단 얘는 당분간 힘을 못 쓰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경쟁자는 누굴까라고 했었을 때 대만하고 이제 한국이 남았고 그리고 뒤늦게 미국이 우리 자체 반도체 기업들을 키워야겠다. 이제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하고 싸움이 다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쟁의 구조가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 이번 상황이 우리에게 악재만 있다. 이거는 또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기아차가 테슬라 2위까지 쫓아 올라가다가 네. 지금 황망해진다. 그럼요. 맞아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자동차 그 업계에서는요, 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현대차를 스타트업으로 분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계나 만드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그 분야에서 100년 된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30년 된 회사가 세계에서 5번째 자동차 회사까지 끌어올라왔다? 와, 어마어마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후발주자다 보니 아주 리딩 기업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차 사자 그러면 독일 그 수입차 사거나 아니면 그냥 합리적인 거 타자 하면 국산차 사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는데 소비가 외제차 살지 국산차 살지. 그런데 전기 자동차라는 이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소비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전기차 살까 화석연료 자동차 살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같은 후발주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치고 나가는 걸 지금 잘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2등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할만했네요. 할 만한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걸 딱 보니까 뭐 미국의 그 3대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패러다임 바뀌면서 독일 애들 제끼고 우리가 전기 자동차 좀 팔아보려고 했더니 한국 자동차가 막 들어오니까 뭐 워싱턴 DC 더 잘하시잖아요. 거기 그 로비스트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압박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런 입김까지 들어가서 본인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현대차가 공장 짓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 그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법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래 하려면 뭐 길게 보면 한 10년 걸린다던데. 길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워낙 그런 거 그 기간 줄이는 거는 뭐 도톰한 사람들이라서 옛날에 대우 때는요. 어디에서 뭐 그런 조항이 있는 나라가 있었을 때는 여기에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가서 나사만 조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었다 할 정도로 현대차도 그런 기질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예. 그 보조금을 갖다가 그 완성차 안 네. 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바꾸지 않겠죠. 안 바꿀 겁니다. 우리한테는. 네. 근데 우리한테 예정 또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편법을 서는 거를 어떻게 눈 감아 생각해놔야 줄까요? 눈가 걸리면 안 되죠 편법을. 그거 다 할 건데. 결국은 알게 되겠죠. 그 사이에 빨리 걸렸으면 이제 그 사이 공장 어느 정도 지었으니까 거기서 가동하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자동차 3사가 일본 자동차들이 너무 활기를 치고 다니니까 그랬죠. 도요타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GM하고 합작 공장을 지은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일본 차가 아니라 니네 나라 그 자동차 회사가 같이 만드는 거야 이런 이미지로요. 아마 현대차도 그런 아이디어들 좀 생각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이 기업들은 항상 네.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그럼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돈 걸린 사람들의 그 기질을 바깥에서 따라잡을 수 없죠. 네. 미국에서는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을 2차례 단행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양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는 잡더라도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은 이렇게 못할 건데 네. 미국 경제는 상당히 지금 양호하다. 예. 제조업 등등이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금리를 그 인상을 시켜서 이렇게 그 물가를 잡을 수 경제가 더 이렇게 이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게 내수 경제의 침체로 갈 수밖에 없고 수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더 확대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 되면 우리 경제는 아주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미국은 달러만 높아지면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달러가 되잖아요. 예. 근데 원래 미국은 내수 시장의 비중이 제일 큰 나라지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미국인들은 해외 여행도 잘 안 가요. 뭐 그랜드 캐년 가고 뭐 마이애미 비치 가고 하지 외국 여행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컨텐츠 비즈니스, 자동차 비즈니스, 뭐 ICT 분야 전부 다 내수 비중이 높은 거지. 뭐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글로벌 금융 회사들은 영국에 있는 거고 미국은 골드만삭스니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내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가 됐다? 쉽게 얘기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죠. 대부분 미국도 뭔가 사올 때 달러 가지고 사오는데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뭘 사올 때 정말 싸게 사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인들은 강달러 기조 속에서 내가 월급이 마치 늘은 것 같은 느낌을 더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나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이나 이런 게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나름대로 그렇더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되면 많은 이익을 사내 유보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들이 자금 여력이 훨씬 더 세지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외국의 상황은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경제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쉽게 뭐다? 알토란 같은 기업이 매물로 나옵니다. 예,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공고하거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매물로 나와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미국계 금융회사들이라든가 미국계 회사들이 아주 싸게 인수합병을 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또 찬스가 생겨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신흥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가 미국으로 이전되고 그럼 미국은 경제적 어려움 기간 동안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뭔가 실질적인 밸류를 유실했던 걸 한 번에 벌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하다못해 우리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 그 식탁 위에 맨날 올라오는 음식 그 종자까지 싹 다 가져갔었잖아요.
우리나라 종자 회사들 다 망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청양고추 먹을 때도 우리가 로열티 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번에도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짜 기업들은 또 다 넘어가죠. 그렇죠. 전부 다. 그래서 신흥국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개 국가들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우려된다? 그러면 그런 국가들은 또 우리 예전에 IMF 외환위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도 사실 생각보다는 경기 침체나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좀 쑥 들어가서 좀 묻고 싶은 게 금방 말씀하신 경제 위기 때마다 보면은 강대국으로 부가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고 네. 또 각 국가 내에서는 그 소수의 어떤 부자들에게 네. 부가 집중되고 네. 이게 그래서 세계적 부의 불평등이 네. 점점 심화되고 양극화는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데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참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 국제적으로 국가 간의 양극화 있지 않습니까? 예. 못 사는 국가와 잘 사는 네. 국가의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던 시절이 사실은 냉전 때예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후진국들을 지원한 거예요. 네. 무상 원조도 해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물건 만들면 사도 주고 그러니까 소련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야,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자신이 견제할 대상 국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못하러 아프리카 국가 도와주고 중동 국가 도와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서 냉전 끝나고 나서 신생 독립국들 또는 개도국들 중에서 상당히 FDI라고 하죠. 외국인 직접 투자. 이런 게 급감해가지고 한국을 되게 부러운 나라가 많았어요. 너희는 냉전 때 미국의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고 또 공부도 시켜주고 해서 그렇게 빨리 부강해졌는데 우린 그 타임을 놓쳤는데 지금은 돈을 받고 싶어도 우리한테 투자하는 나라가 없다. 거기 못하러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다가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시작하면서 중국이 이제 자기 편을 좀 더 끌어들이려고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투자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나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 자원 많은 국가를 또 많은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 완전 중국색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도 뭔가 국가 간의 어떤 격차가 여기에서 돈이 일로 가서 완화되는 기조들이 좀 생겼다가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거냐 하면 아예 딱 그냥 선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가 밸류체인이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표준이나 그 기술 차용도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영미권 기술, 영미권 경제 흐름, 그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축. 그래서 5G 장비 만들 때도 영미권 기술 프로토콜에 하나 맞추거나 또 중국 쪽에 수출하려면 중국의 5G 장비 기술의 표준으로 맞춰서 또 납품을 하거나 이게 두 가지씩 만들어야 될 상황들이 이제 오는 게 아닌가. 그럼 경제가 따로 노는 거죠, 완전히. 요거는 어쨌든 연관될 수도 있고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안보는 네. 미국, 네. 경제는 중국. 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옛날 말입니다. 그 우리 교수님이 볼 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처지다. 뭐 이런 말 했는데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게 스탠스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저는 정치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거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두 개 고객을 한테 어떻게든 계속 납품하는 걸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지. 미리 이미 다 정해진 판이니 여기만 덥석 잡자. 그러면 이 고객하고는 거래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치포 동맹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저희 쪽 분야에서는 그 미국이 그 희망하는 치포 동맹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글로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치포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그리고 트럼프 정권 때도 유사한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치포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이지.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잘하고 있었죠. 뭐냐?
거기 갈 걸 뻔히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민기적 거려야 되는 거예요. 아, 중국 예를 들어서 바이든하고 사인하고 있을 때 우리 박진 외교장관은 왕이 만나러 가서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더 팔고 다음 연도 분기까지 가는 거지. 경혜조선이 아주 순진하게 미안 하고 가는 거는 그거는 경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 치포하는 것처럼 대만 들어가기로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되고 일본도 확정적으로 결정할 때 우리도 결정은 됐지만 발표 제일 늦게 하고 그 발표할 때쯤 또 박진 외교 장관은 또 왕이 찾아가고 이런 형태로 모호하게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좋아요.